자, 그러면 교재 34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인. 역시 고용인 매매 출제합니다. 물론 이제 고용인은 그 고용신고와 종료신고가 주 타겟이 되고 있는데 현재 고용인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죠. 소공과 중개보조인이 있는데 우리 소속공사라 하면 소속된 공인인계사로서 중개업무 수행하나 보조하는 자,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으로서 공인인계사인 자를 포함하죠. 그 다음에 중개보조는 꼭 명심할 게 공인인계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사에 소속되어 단순 후보조가 꼭 나와야 됩니다. 아닌 자라는 걸 꼭 명심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둘을 우리는 고용인이라 부르고 있다. 이게. 그러면 이들에 대하여 우리 개업공사는 인원수 제한이 없죠. 그래서 이제 고용 인원수 제한이 없고요. 그 다음에 결격자를 고용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그리고요. 나아가서 이중소속 이들 전면 금지돼 있죠, 지금. 여기까지. 자, 그럼 이들을 이제 고용을 했습니다. 그럼 고용신고 들어가야 되고요. 이들과의 고용관계 종료됐다. 그럼 종료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고용신고는 이들이 교육을 받도록 한 후에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해야 된다. 업무 개시 전이에요. 신고해야 됩니다. 물론 이 신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 실질적으로 전자문서가 운용이 되고 있는 것은 이 고용신고예요. 고용신고 종료신고가 실질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정부 24시에서 되고 있어요. 이거는. 자, 그래서 이제 교육을 받도록 하면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한다. 그러면 소공사는 어떤 교육이에요? 기억나십니까? 소공은 실무교육. 다음에 보조원이에요. 보조원은 직무교육이죠. 그래서 고용신고 전 1년 내 실무교육,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신고 들어갑니다. 그럼 이때 소공사 고용신고 들어갈 때요. 소공은 인장 등록해야 되거든요. 그럼 소공은 인장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장 등록을 고용신고할 때 함께 할 수 있어요. 이게. 그러면 소공사나 중개보조원에 고용신고할 때 있잖아요. 고용신고할 때 어떠한 서류도 첨부하지 않는다라고 기억합니다. 그럼 이게 뭔 얘기냐면요. 소공사 고용신고할 때요. 그의 자격증4번 첨부하느냐? 첨부하지 않아요. 왜? 등록관청이 직접 다 확인 요청하거든요. 시도의사에게. 그래서 자격발급 시도의사에게 직접 다 확인 요청해요. 그러니까 이거 내지 않습니다. 자격증4번 내지 않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이들 결격 여부 신원주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신원주에 들어가니까 결격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서로 당연히 안 냅니다. 안 내고요. 다만 고용인이 외국인이었어요. 소공이나 보조원이 국적이 외국인인 경우는 결격 여부 신원주의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때는 외국인인 경우는 결격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서를 첨부하게 돼 있습니다. 이때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소공원 실무교육 받고 보조원은 직무교육 받으라고 했죠. 그러면 교육 수료 여부도 직접 다 확인해요. 그러니까 교육 수료증 사본도 첨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소공이나 보조원 고용신고할 때 어떠한 서류도 첨부하지 않는다. 직접 다 확인 들어가니까. 그러나 고용인이 외국인이었어요. 이러한 경우는 결격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서를 첨부해야 된다. 감 잡았어요?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고. 그럼 이제 종료신고하는 거예요. 고용관계 종료신고인데 그럼 이들과의 고용관계 종료됐다. 아니면 해고를 했어요. 그러면 종료된 날로부터요. 10일 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며칠이라고요? 10일. 그래서 10일 내에 종료신고하는데 이게 10일짜리가 지금 또 나왔죠. 그러니까 10일짜리는 사교협회 조사 종료 통보라고 그랬어요. 10일까지 사교협회 조사를 종료 통보하라. 이 종료. 고용관계 종료 신고죠. 이게. 자, 그래서 10일 내에 한다. 그래서 원래 둘 다 고용신고도 10일이었다고 그랬죠. 근데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 이유가 10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실효성이 없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등록가청 감독 나와가지고 명단을 딱 봤더니 실장님이 앉아 계시는데 명단에 고용신고 들어온 게 없어요. 왜 고용신고 안 했냐? 뭐라 답하신다고요? 어제 출근했다. 어제. 근무한 지 1년 됐는데. 그죠? 예, 그래서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으로 바꾸는 거예요. 종료신고는 여전히 이제 10일로 갑니다. 그러면 요거 신고사항이었죠. 신고사항이니까 협회에다가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하는 거 맞죠? 협회 통보사항이에요. 신고사항은 전부 다 협회 통보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통보해 주게 돼 있고요. 그래서 협회에서는요. 우리 중개업 종사자 명단 다 갖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협회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하고요. 그럼 고용신고 종료신고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 법령상 제가 뭐라 그러냐면 신고 위반은 뭐로 기억하자고 그랬어요? 신고 위반은 백과로 기억하자고 했죠.
경미한 사유니까 신고 위반은 우리 법에서 가장 싼 제재 100만 원 이하와 과태료였거든요. 근데요. 고용신고 종료신고 있죠. 이건 아니에요. 왜 그랬냐면 고용신고 종료신고가 원래 있다가 없어졌다가 다시 부활했거든요. 그래서 부활을 시키면서 이 과태료 규정을 안 뒀어요. 그러는 바람에 되게 세게 맞아요. 고용신고 종료신고를 안 해버리면 이건 신고 위반인데 그 밖에 위법 위반이에요. 제재가 없어요. 그래서 제재를 안 뒀는데 그 밖에 위법 위반이라고 업무정지의 마지막 사유가 있거든요. 그래갖고 그 밖에 위법 위반이 적용돼갖고 이거 업무정지 나가요. 고용신고 종료신고 안 해버리면. 그래갖고 그 밖에 위법 위반은 업무정지 기준기한이 한 달이거든요. 그래갖고 실무적으로요. 보조원 고용신고 안 했다 걸렸잖아요. 그럼 한 달 업무정지 나가요. 싹싹 빌면 15일로 깎아주고요. 비타오백잘 안 사다 주면요. 한 달 반 때려버립니다. 그래서 고용신고 종료신고 위반은 업정이다. 업무정지다. 이 정도만 이해를 해두세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고용신고 종료신고 이게 주 타겟이니까 요걸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럼 이 둘의 업무의 내용이거든요. 이 둘을 잠깐 비교해 보는데 시험에서는 비교 문제를 내진 않아요. 내진 않고 그 우리가 기억을 하기 위해서 비교만 해보는 건데 개별적으로 물어보죠. 개별적으로 소공사에 대한 설명이다, 보조원에 대한 설명이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제 이 둘의 이제 비교를 하면서 우리가 기억을 해보는데 이 둘의 공통점이거든요. 인원수 제한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전혀 고용치 않아도 됩니다. 그다음에 결격자 고용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결격자 고용해버리면 이때는 업무정지예요. 2달 내 해소 안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중속 둘 다 금지되어 있고요. 둘 다 금지행위 규정에 적용이 되죠. 이제 후일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비밀준수 규정도 모두 적용돼요. 그 다음에 둘 다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교육 있죠. 사고 예방 교육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둘 다. 지금 여기 나오는 거 있죠. 이게 개공 등이 나오는 규정 5가지가 이거예요. 이게 개공 등은 이거 결격에 해당한 자는 개공 등이 될 수 없다. 개공 등은 이중속할 수 없다. 개공 등은 금지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공 등은 비밀을 준수해야 된다. 그다음에 국장 시도의사 등록하청은 개공 등을 대상으로 사고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다. 이게 개공 등이 나오는 규정 5가지가 이겁니다. 참고해 두시고. 자, 그럼 이 둘의 차이거든요. 차이점은요. 자격증이 있고 없고는 따질 필요가 없죠. 근본적인 차이니까. 그럼 이제 용어의 정의에서 확실히 이 둘의 차이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 소공사는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핵심적인 중개 활동, 확인 설명, 그다음에 확인 설명서 작성, 거래계약서 작성 할 수 있어요. 근데 중개보조는 이거 못하죠. 그런 차이가 있고, 그럼 소공이 확인 설명서나 거래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중개행위 한 거죠. 그러니까 소공은 서명 및 날인을 하게 돼 있어요. 중개행위이기 때문에. 근데 보조는 그럴 일이 없죠. 서명 날인 의무가 없고. 그다음에 우리 법상 서명 날인 의무가 있는 자는 인장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소공은 인장 등록 하셔야 됩니다.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그다음에 보조는 그럼 인장 등록 대상이 안 되죠. 기타 이제 교육의 차이가 확실히 있는데 여기 소공은 실무교육 받으라고 했죠. 보조는 무슨 교육? 직무교육이었어요. 직무교육이고. 그다음에 소공은요. 연수교육의 대상도 됩니다. 그러니까 연수교육은 보수교육인데 법이나 제도가 바뀌지 않습니까? 이 변경사항 등을 교육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연수교육이다. 그러니까 소공은 중개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연수교육 대상도 돼요. 그러나 보조는 그럴 일이 없죠. 연수교육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차이를 보이고, 소공은 명문으로요. 이 품위유지, 신의성실 공정중개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문으로 이런 규정이 있고요. 그러나 이제 중개보조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그리고 연수교육을 안 받았잖아요. 소공이. 그러면 과태료만 할 수 있어요. 500만 원 이하 과태료예요. 그러니까 소공은 행정질서벌, 과태료를 행정질서벌이라고 부르는데 행정질서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보조원이 그럴 일이 없습니다. 참고해 두시고, 당연히 이자는 자격 취소, 정지 대상이 됩니다. 근데 보조원은 그럴 일이 없죠. 이 정도만 이해를 해두세요. 그러니까 뭐 일순환 하신 분들은 이 부분을 쉽게 지금 이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 들으신 분도 이 부분은 이제 충분히 정리가 가능합니다. 일순환 하게 되면 금방 알아들어요. 이거는. 자, 그러면 이 둘을 가볍게 비교를 해봤고요. 그럼 이들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개업공사의 책임을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교조 지금 35쪽으로 가는 거예요.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개업공사의 책임. 이건데 우리 법 15조 2항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죠. 소속공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예요.
이 행위는 그를 고용한 계획공사행위로 본다 그랬어요. 그럼 본다란 말은 간주규정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법 15조 2항 조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례를 가지고 이 둘의 책임을 따져보는데 계공과 소공보조원의 책임이에요. 그러면 이제 의뢰인 병이요. 계공 갑의 사무실을 찾아왔죠. 이때 소공 을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우리 계공께서는 스님하고 골프 치러 가고 안 계셨습니다. 토지를 구하러 왔대요. 의뢰받은 토지가 있어갖고 이 소공이 병에 대하여 토지에 대한 브리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토지에는 소송 제기된 사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실을 숨긴 거예요. 즉 거짓된 언행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병이 재산상의 손해 3천만 원을 입었습니다. 이 사례를 가지고 이 둘의 책임을 따져보자 이거예요. 이게. 그러면 일단 소공의 책임, 민사, 행정, 형사 책임으로 나눠볼 수 있거든요. 법상 책임은 항상 요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민사 책임은 손해배상 책임을 얘기해요. 이거. 행정 책임은 이자는 자격증이 있죠. 그러니까 자격증이 있으니까 자격 취소나 정지를 때릴 수 있겠는가 이 문제고, 형사 책임은 징역이나 벌금을 과할 수 있겠는가 이 문제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처음 들으신 분은 아직 여기를 안 했지만 이제 일수나 하신 분은 아시는데 중개대상물 거래상 중요사항에 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치겠죠. 그럼 이것은 금지행위한 거예요. 소공이. 그러면 금지행위한 거기 때문에 볼까요? 그러면 거짓말하여 손해 입혔죠. 그럼 당연히 소공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죠. 있고, 그 다음에 금지행위를 소공했지 않습니까? 그럼 자격을 정지당할 수 있어요. 그러면 소공은 자격정지죠. 그럼 보조원이 이런 행위를 했다면 보조원은 당연히 행정책임은 없죠. 자격도 없고 등록도 없으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형사책임에 대한 부분인데 형사책임은 거짓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 이하의 지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게 소공의 책임이에요. 그럼 이자를 고용한 계공입니다. 그럼 골프 치러 가셨던 우리 계공께서는 어떤 처벌을 받느냐? 계공의 책임도 역시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면 지금 현대법은요, 타인을 고용한 업무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타인을 고용한 자도 책임을 묻고 있어요. 원래 법은 자기 책임주의예요. 행위를 한 자가 책임을 지는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현대사회에서는 타인을 고용한 업무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타인을 고용한 자에게도 책임을 지어요. 이때는 법에 명문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 명문의 근거를 우리는 어디서 찾고 있냐면 우리 법 15조 2항이 이게 있다고 그랬죠. 소공이나 보조원의 업무상행위는 그를 고용한 계공행위로 본다. 그래서 이 업무상행위를 대단히 넓게 해석해 법원이.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업무 관련성이 있으면 이건 업무상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요 규정에 의해서 민사와 행정 책임을 부담을 시키고 있는데 우리 법 15조 2항이 근거예요. 그 근거가. 그럼 계공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이 얘기예요. 그러면 3천만 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계공이 책임을 진다,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하여 직접 행위자인 소공은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까요? 못 면하겠죠. 그러니까 이자도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럼 이 둘은 연대하여 책임을 져요. 연대하여. 그래서 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얘기는 3천만 원 손해배상금을 소공한테 청구하면서 동시에 갑한테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6천만 원 손해배상 받는 거 아니에요. 어느 한쪽에서 배상을 해버리면 끝입니다. 그 다음에 소공한테는 청구 안 하고 계공한테만 할 수 있어요. 이걸 동시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것을 연대 책임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근데 이 연대가 그 연대 보증은 진정 연대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거는 법이 특별히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해서 연대 관계를 인정했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를 부진정 연대라고 그래요. 부르기만 부진정 연대라고 부르고요. 연대 책임을 지는 건 똑같아요. 이게. 그래서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일단 계공은 지게 되는데 이때 우리 개업공사에게는 고용한 죄밖에 없었죠. 근데 책임을 지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손해배상 책임의 성격은 계공의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에요. 자신에게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무조건적인 책임을 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무과실 책임을 지게 돼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책임인데 개업공사가 금지행위한 걸로 간주돼요. 그럼 계공이 금지행위를 해버리면요. 계공은 이렇게 됩니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어요. 계공이 금지행위하면. 그러니까 계공은 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먹을 수 있죠.
이게 개공의 행정책임이에요. 그래서 이 15조 2항에 근거하여 민사와 행정책임을 부담합니다. 근데 형사책임은 징역벌금이죠. 징역벌금인데 이거 우리가 지난주에 양벌규정이라는 걸 공부했어요. 그럼 소공이나 중개보조원이 업무상 행위하다가 징역벌금 위반 행위면 개공을 벌금 처벌하겠다고 그랬죠. 다만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와 감독을 다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형사책임은 양벌규정, 우리법 제50조죠. 우리법 50조 양벌규정이 적용돼 가지고 개공한테는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그럼 이 사례에서는 지금 소공이 위반한 행위가 1년 이하적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이죠. 그러니까 개공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그러니까 소공이나 보조원의 업무상해로 개공은 절대 징역형은 받을 수 없다고 했어요. 벌금형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럼 이때 소공한테 400만 원 선고가 됐다라고 하더라도 개공은 똑같이 400만 원 선고되는 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같이 받을 수도 있고요. 달리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죠. 상당한 지휘와 감독을 다한 때는 양벌규정한 벌금을 지휘시킨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양벌규정에 의하여 300만 원 선 벌금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결격이 아니라고 그랬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제 양벌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그러면요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공이 그러면 만약에 3,000만 원 손해배상을 했다. 그럼 이때는 손해배상을 하게 되면요. 이 손해배상한 금액을 소공한테 다시 청구할 수 있죠?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구상이라 한다. 구상권 행사할 수 있어요. 근데 참고 벌금 있죠. 만약에 소공의 업무상해로 개공이 벌금을 냈어요. 400만 원 냈다고 가정하죠. 그럼 결격은 아니지만 이 벌금형에 대해서는 구상을 못해요. 벌금형은 사실 감독을 철저히 못했기 때문에 개공이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책임이거든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벌금형에 대해서는 구상이 안 돼요. 근데 손해배상을 했다. 이때는 무과실 책임이기 때문에 구상이 다 인정이 됩니다. 됐죠? 이 정도. 자, 그래서 이제 개공은 소공의 업무상해로, 보조원의 업무상해로 이런 책임을 지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이해해 두시는데 거기 그 판례가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 판례 잠깐 보고 가는데 그 판례 위에 있잖아요.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하여 개업공사의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는 있으나 개업공사의 공인인사 자격이 취소되는 경우는 없다 그랬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 얘기입니다. 개공이 이들의 업무상 행위로 등록 취소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자격 취소는 되지 않아요. 자격은. 자,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 이제 판례 잠깐 보시는데 1번 판례는 소개했어요.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는 중개보조원 등의 중개 업무에 관하여 개업공사가 양벌규정으로 벌금 받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양벌규정에 의한 벌금은 결격이 아니니까 이로 인해서는 절대 등록 취소 불가합니다. 근데 이로 인해서는 안 되지만 바로 등록을 취소해버릴 수는 있어요. 이들의 업무상해로. 자, 다음 2번 판례. 중개보조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당사자에게 손해 입힌 경우에 그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개공만이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중개보조원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이런 취지를 규정한 것은 아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소공이나 보조원의 업무상해로 개공의 행위로 본다고 그랬죠. 이 규정이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규정이다. 판례가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개공이 책임을 진다 하여 소공이 책임을 면하느냐? 아니란 얘기죠. 이 얘기입니다. 다음 3번 판례. 중개보조원의 고의로 인한 불법행위에 개업공사가 가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업공사의 책임을 정함에 있어 과실상계를 인정한다. 자, 과실상계란 말이 나왔는데 이해만 해두세요. 요즘 과실상계 판례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는데 상계란 말은 퉁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손해 발생에 대하여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피해자에게도. 그럼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거. 손해배상을 할 때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과실상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3,000만 원 손해배상 발생한 것에 대하여 병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 그러면 이때 개공은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참고하시는데 근데 이제 이게 뭐 깊이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고의로 만약에 불법행위 했잖아요. 그럼 고의로 불법행위한 자는 과실상계를 주장 못해요. 근데 이들을 고용한 개공은 이자가 고의로 불법행위했다 하더라도 개공은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어요. 이자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것만 기억하세요. 개공은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 요것만 기억하세요. 이게. 자, 그럼 4번 판례입니다. 동업관계에 있는 자들이 공동으로 처리해야 될 업무를 동업자 중 1인에게 맡겨 그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한 경우 다른 동업자는 그 업무 집행자의 동업자인 동시에 사용자의 지위에도 있다 할 것이므로, 사용자란 말은 고용주를 얘기합니다. 고용주의 지위에도 있다 할 것이므로 업무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그랬어요. 이게 뭔 얘기냐면 이겁니다. 우리 실무적으로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우리가 자격증 걸어주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이제 갑이 사장님이셔요. 그럼 이분이 업무를 수행하다가 손해입혔잖아요. 의뢰인에게. 그러면 A는 당연히 동업자인 동시에 고용주의 지위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의 업무상행위에 대하여 분명히 자격증을 거신 분 책임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4번 판례가 그 얘기입니다. 참고해 두세요. 이 정도. 자, 그래서 이제 고용인에 대한 내용을 다 봤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를 하나 확인해 볼까요? 유인물. 자, 3번 문제입니다. 공인사업령상 교육공사 갑과 그가 고용한 중개보조원 의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보조원 의뢰였죠? 틀린 것 그랬습니다. 전형적인 문제 유형인데 1번 의리 고의 또는 과실로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갑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맞죠? 예, 그래서 이때는 무과실 연대 책임입니다. 부진정 연대 책임이에요. 2번 을이 업무상행위로 중개의뢰인에 손해 입힌 경우에 갑이 무과실이면 손해배상 책임은 당사자인 을에게 한정된다. 아니죠.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정답 됐는데 갑이 무과실이더라도 책임이죠. 책임이 있죠. 무과실 책임이에요. 자신의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무조건적인 책임을 집니다. 이거. 그래서 2번 정답 됐고요. 3번입니다. 을로 인하여 손해 입은 중개의뢰인은 갑과 을에 대하여 동시 또는 선택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동시 또는 선택적으로. 이게 연대 책임이라는 얘기죠. 그 얘기고. 4번 갑은 을의 업무상 위법행위로 인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맞죠? 그래서 양벌 규정에 따라서 벌금형 받을 수 있어요. 징역형은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맞고요. 다음 5번 을이 업무상 중개보수 과다수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갑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수 초과는 당연히 금지행위예요. 금지행위니까 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 받을 수 있어요. 금지행위한 거니까. 자, 그래서 5번 역시 맞습니다. 그 정답은 2번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고용인에 대한 내용을 이제 모두 봤습니다. 그럼 넘어갈까요? 이제 인장 등록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 인장 등록에 대해서는 교재 지금 36쪽인데 출제 빈도를 보시면 28, 29, 30회, 31에 일어났는데 32회가 딱 빠져 있죠.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인장 등록을 매번 냈었거든요. 매번 내다가 작년 시험에서 딱 쉬었어요. 이거. 그러니까 올해 지금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이니까 꼼꼼히 정리해 주시고, 요 인장 등록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실수 역시 안 하면 그냥 맞추죠. 이것도 내는 게 유리해요. 맞출 수 있으니까. 도장을 등록하는 게 인장 등록이죠. 도장이다. 도장을 우리 인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인장 등록의 대상은 개업공사나 소공사죠. 개공 및 소공사. 이자가 인장 등록 대상이다. 그럼 보조원은 대상 아니라는 얘기고, 이때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업무를 개시하기 전이죠. 다만 기억나시죠? 등록 신청을 하면서 인장 등록할 수 있고요. 고용 신고하면서 함께 할 수 있어요. 이때 할 수 있을 뿐이지 이때 안 했다면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등록해야 됩니다. 이거. 자, 다음 이제 등록할 인장의 문제인데, 등록할 인장은 개인과 법인이 틀리죠. 그래서 개인인 개업공사 및 소공이 등록할 인장이에요. 이들은 가족관계 등록부나 주민등록부상에 성명이 꼭 나타나 있어야 됩니다. 한글이나 한자로 성명이 나타나 있어야 되고, 가로 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의 것이어야 됩니다. 숫자는 73으로 기억합니다. 73. 그러니까 성명 플러스 73이다. 너무 적어도 안 되고 너무 커도 안 되고. 그러니까 동그란 인장으로 많이 판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거의 한 20mm 내지 21mm 이걸 많이 쓴다고 그랬고요. 자, 사각 인장은 보기에 별로 안 예쁘다고 그랬습니다. 실질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성명 플러스 73을 개인은 등록한다. 그러니까 개인은요, 벼락맞은 대추나무로 이쁜 막두장 파갖고 등록하시면 되는 겁니다. 왜 벼락맞은 대추나무냐고요?
벼락 맞은 대추나무가 귀신을 쫓는다면서요. 일단 그래서 이제 개업하실 때 지인이 뭐 해줄까 그러면 도장 파달라고 그러라고 그랬죠. 너무 비싼 거 말고 이제 보통 이제 실무적으로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 이 정도 사이의 인장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은 이렇게 성명 플러스 73으로 이제 등록을 한다. 요 사이즈로. 그걸 기억하시고 다음 법인이에요. 법인은 틀리죠. 법인인기업공사 주된 사무소죠. 주된 사무소는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야 됩니다. 그럼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 이게 뭐예요? 이게 법인인감도장이죠. 우리 개인인감도장은 동사무소에 신고돼 있죠. 근데 법인인감도장은 어디 신고돼 있다고요? 등기소에. 등기소에 신고가 돼 있는 법인의 인감을 등록하셔야 됩니다. 주된 사무소는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분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분사무소는 법인의 대표자가 상업등기 규칙에 의한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그랬어요. 등록할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역시 기억하고 있죠? 그럼 분사무소 인장록 안 해도 된다. 아니다. 하긴 해야 된다. 둘 중에 하나. 인장 등록은 해야 된다. 근데 왜 할 수 있다로 돼 있느냐? 이건 선택권을 준 거라고 그랬어요. 선택권. 그러니까 이게 그 얘기라고 그랬죠. 그 예를 들어서 주된 사무소가 강남구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강남구에 사용할 도장은 법인인감 도장이 등록돼 있죠. 상업등기 규칙에 따른 신고한 법인의 인장. 근데 이 법인이 만약에 종로구에 분사무소를 두는 겁니다. 그럼 종로구에 사용할 도장으로 법인인감 도장만 등록하도록 한다면 이건 무지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법인인감 도장을 등록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불편을 초래할 수가 있으니 선택권을 준 거죠. 이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으로 등록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주의할 점은 그거 아닙니까? 분삼 사용할 인장은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으로 등록해야 한다 그러면 틀렸죠. 맞습니까? 그럼 대표자 보증 인장이 과연 뭐냐? 뭐 이건 시험에 묻지는 않지만 이해만 해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대표자 보증 인장은 상법상 지배인이라는 분이 있다고 그랬죠. 지배인. 상법상 지배인들은 자신이 업무에 사용할 도장을 등기소에 신고해 놓을 수 있어요. 자신의 영업구역 내에서 모든 소송상 소송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배인들은 그 도장을 등기소에 신고해 낼 수 있는데 이게 지배인 인감이라고 그러거든요. 요 인감을 얘기하는 걸로 일단 이해가 되는데 지배인을 쉽게 얘기하면 우리 쪽으로 돌아오면 그 지점장을 얘기하죠. 지점장이 누굽니까? 바로 분사무소 책임자예요. 그러니까 이 분사무소 책임자가요. 분사무소 지점 등기를 하면서 자기가 업무에 사용할 도장을 등기소에 신고해 놓을 수가 있는데 그 도장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대표자 보증하는 인장이에요. 그러니까 법인은 등기소에 신고된 인감이 아니면 절대 등록 안 됩니다. 등록 방법 자체가 법인은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가름한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법인은요. 혹시 아실런가 모르겠는데 사용인감이라는 게 있죠. 법인은 사용인감을 쓰고 있는데 이 사용인감은 개인으로 따지면 막도장이에요. 막도장. 이거는 등기소에 신고된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용인감은 절대 등록 못해요. 그래서 그냥 가볍게 대표자 보증인장은 책임자가 지점 늦게 하면서 등기소에 신고해 놓은 인감이다. 그 정도만 이해하세요. 자, 그러면 이 인장을 분사무소는 등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선택권이에요. 법인인감 등록하거나 대표자 보증인장을 등록해야 됩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등록 장소가 어디냐 문제가 있겠죠? 어디다 등록을 해야 되냐? 당연히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되죠, 뭐. 당연히.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은 분사무소예요. 분사무소에 대한 모든 행정업무처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서 한다고 그랬죠? 그럼 분사무소 사용할 인장입니다. 어디다 해야 돼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되죠. 그러니까 종로구 분사무소 사용할 도장을 강남구청장에게 등록하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인장 분실했어요. 그럼 변경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변경 등록은 며칠? 7일이죠. 변경한 날로부터 7일 해야 됩니다. 그럼 7일이 또 등장했는데 우리 7일 인자야 7일까지 전등소등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인자야 전등소등 7일까지 인자야 전등소등해라. 그럼 인이 뭐예요?
바로 인장이죠. 인장의 변경 등록 7일, 자격증 반납 7일, 전속시 정보 공개 7일, 다음에 등록 통지 7일, 공인인사 정책심의위원회 회의 소집 통지, 다음에 등록증 반납 7일. 이게 바로 7일짜리예요. 인자야 전등소 등. 그러니까 7일이다. 참고인데요. 만약에 5월 1일 날 도장을 분실했어요. 그럼 5월 7일까지 변경 등록을 들어가야 되죠. 그죠? 근데 만약에 5월 4일 날 도장 뜰 일이 생겼다. 아직 변경 안 했거든요. 찍어도 되게 안 되게? 안 됩니다. 우리는 중개행위의 미등록 인장 사용 전면 금지예요. 중개행위 할 때 미등록 인장 사용하면 업무정지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변경 등록 기한만 줄 것뿐이지 이전에 변경 등록을 안 했는데 도장을 찍을 일이 생겼다. 그러면 이때는 미리 변경 등록을 하고 도장을 찍어줘야 돼요. 이해하셨죠? 근데 도장을 개인이 있잖아요. 개인의 경우 분실했어요. 등록한 직원을 어떻게 알아? 모르죠. 그래갖고 도장을 5월 1일 날 분실했는데 2달 내내 도장 찍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도장을 찍기 전에 바로 변경하면 되겠네. 맞죠? 이게 옛날에 그러니까 인감도장 등록하라고 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의미가 있었죠. 이게 동사무소 인감 변경 신고하는 날이 나오니까 그때로부터 7일 내 변경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법인은 여전히 유효하죠. 법인은 상업등기처에 따른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니까 등기소에 도장을 바꿨다. 그러면 그 변경일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7일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변경록 7일 기억해 주시고. 그럼 인장 등록의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면요. 일단 신고서가 있어요. 인장 등록, 변경 등록 신고서가 있습니다. 신고서가 있는데 이때 요 신고서에 있잖아요. 등록증 첨부하게 돼 있거든요. 등록증을 분사무소라면 역시 분사무소 신고확인서 이것도 첨부해야 될 걸로 보이는데 근데 전자문서 된대요. 난 당최 알 수가 없어 이게. 뭔가 미스를 좀 범한 것 같은데 인장 등록을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놓고 또 서식을 보면요. 신고서에 등록증 첨부하게 돼 있어요 이거. 왜? 등록증 첨부하는 이유가 우리 등록증 서식에 도장을 찍는 난이 있거든요. 이게. 그래갖고 이게 사실 뭐 이제 추정을 해보면요. 연역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인장 등록을 전자문서 할 수 있다라고 먼저 규정이 들어왔죠. 그 다음에 이 원래 인장 등록 서식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서식을 만들면서 아무 생각 없이 전자문서 할 수 있다라고 해놓고 서식에 등록증 첨부하라고 넣어놓은 거예요 지금. 뭔가 안 맞죠? 그러니까 등록증 첨부하는데 전자문서 어떻게 됩니까? 나한테 묻지 마세요 이제. 그래서 저도 몰라요 이거 왜 그런지. 그러니까 이제 따로따로 기억하자고요. 인장 등록 전자문서 됩니다. 그 다음에 전자문서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시험에서 이거 그러니까 묻질 않아요. 묻질 않은데 전자문서 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등록증 첨부해야 됩니다. 등록증 첨부한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신고서에 여기 도장을 찍어야 되니까 등록증 원본 첨부해야 됩니다. 근데 법인은 달라요. 법인은 상업등기규칙에 의한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가름한다 이랬어요 이게. 그래서 인감증명서 등기소에 떼가다가요 갖다 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법인은 등기소에 신고된 인감이 아니면 그냥 절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생각보다 잘 물어봅니다. 법인은 상업등기축에 의한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해석상 지금 문제가 좀 있죠.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에 대비하는 거니까 그냥 가볍게 이렇게만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인장 관련 의무 이거 위반했을 때 이제 인장은 업무와 관련돼 있죠? 업무. 그러니까 인장 관련 의무 위반은 개공은 당연히 업무정지, 소공은 자격 정지겠죠. 개공은 업무정지, 소공은 자격정지. 감 잡혔어요? 제가 감을 엄청 많이 잡고 있죠? 감은 딴다고 해야 되나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인장 등록 관련 문제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오늘 유인물 4번. 인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소공사 인장 등록은 고용신고와 함께 할 수 있다. 맞죠? 고용신고하면서 같이 할 수 있고요. 이때 해야 된다 그러면 틀렸어요. 할 수 있다가 체크포인트고요. 2번 법인인계공사는 상업등기축에 의하여 신고한 법인의 인장에 한다. 역시 맞죠? 법인개공 상업등기축에 의한 신고한 법인의 인장 법인인감도장이죠. 맞고 3번 분삼상업등기축에 따라 그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죠. 이게 체크포인트 맞고요. 4번 개공사가 인장의 변경 등록을 하는 경우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첨부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인장 변경 등록할 때 첨부해야 되겠죠. 거기 도장 찍어야 되니까 첨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4번 정답 됐고요. 5번입니다. 법인인계공사 인장 등록은 법인인감 증명 제출로 가름한다. 맞죠? 그래서 아주 잘 내는 지문입니다. 정답은 4번이었어요. 올해 출제가 예상되니까요. 확실히 여러분들한테 제가 주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장까지 다 봤고요. 이제 휴폐업을 볼까요? 37조 휴업 및 폐업 역시 매우 출제입니다. 중개사무소를 쉬는 게 휴업, 다음에 문을 닫아버리는 게 폐업입니다. 이건 뭐 크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역시 맞힐 수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돼 있냐면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합니다. 이때는 미리 신고하셔야 돼요. 등록증 첨부해야 되죠. 3월 초과하는 휴업을 할 때는 등록증 첨부에 미리 신고해야 된다. 그럼 3월 초과라고 그랬죠. 그러면 2달을 쉰다? 신고할 의무 없어요. 딱 석 달을 쉰다. 딱. 신고할 의무가 있나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작년 시험에서 3월 이하 휴업할 경우는 신고할 의무가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하면은 알아보는데 3개월을 휴업하는 경우는 신고할 의무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 딱을 넣어놨으면은 우리가 딱 알아봤는데 3개월 휴업할 때는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딱 3개월. 자, 이때는 등록증 반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했어요. 개설 등록을 했는데 3월을 초과하도록 업무를 개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3월 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않는다. 그럼 휴업신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등록 통지가 됐는데 3개월 넘도록 업무 개시 안 하는 거예요. 그럼 휴업신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휴업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게 원칙.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때는 예외. 그래서 부득이한 사유라는 거 이거 요번에 개정됐죠. 지금 추가됐는데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취약, 임신, 출산이 들어갔죠. 임신, 출산 나아가서 국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이 사항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이렇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최장기한에 제한이 없어요. 최장기한이. 그래서 휴업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를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합니다. 그럼 재개신고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휴업기간을 변경코자 합니다. 이것도 기한명령신고 미리 하셔야 되죠. 이게 그러니까 이 얘기 아닙니까? 4개월 휴업신고 했거든요. 놀아보니까 너무 좋아요. 한 달 더 놀아야 되겠어요. 그럼 미리 기한명령신고 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휴업기간이 그럼 만료됐잖아요. 만료되어 재개를 한다. 그럼 재개할 때 재개신고 꼭 해야 됩니다. 왜? 휴업신고할 때 등록증 반납했거든요. 반환받아야 되죠. 그럼 재개신고받은 등록하청은 반납받은 등록증을 즉시 반환하게 돼 있어요. 즉시. 즉시와 지첩 차이인지 아시죠? 누가 더 빠르다고요? 즉시가 두 글자고 지첩시 네 글자니까 즉시가 빨라요. 그래서 즉시 반환한다. 이걸 지첩시로 바꿔내면 이 시험지 확 찢어버려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 날짜로 바꿔내니까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5일, 7일, 10일, 15일, 30일 정도는 그냥 거의 기억을 하고 가버립니다. 5일, 7일은 암기하고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날짜로 바꿔내니까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등록증을 즉시 반환한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휴업신고, 폐업신고, 휴업신고 모두 사전신고다. 이게. 자, 그 다음 이제 폐업입니다. 그러면 문을 닫고자 하잖아요. 그럼 이때도 미리 신고하시고 문을 닫아야 돼요. 그래서 폐업 신고할 때도 등록증 반납해야 됩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휴폐업 있지 않습니까? 명심할 게 사전 신고라는 걸 명심하세요. 그래서 이게 정확한 표현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 과목의 유일한 사전 신고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유일한 사전 신고.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할 때만 신고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언제나 휴업할 때는 언제나 신고할 의무가 있다. 아니에요.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할 때만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걸 명심해야 돼요. 이거를. 자, 그러면 이제 이 정도 휴폐업 기본 줄기가 이거였고요. 그러면 이때 나머지 이제 기타 사항인데, 휴업 및 폐업 신고 있죠. 이거 전자신고 안 됩니다. 왜? 등록증 첨부하니까. 이게 맞잖아요. 근데 그 저 인장 등록은 말이에요. 등록증 첨부하게 놓고 전자신고 된다고 하면 어쩌란 소리예요 지금. 이게. 자, 그래서 휴폐업 신고는 전자문서 안 됩니다. 왜요? 등록증 첨부하니까. 이거 엄청 잘못 씁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 그러나 휴업기간 변경 신고와 업무재개 신고는 전자문서 되죠. 이거는. 그러면요. 업무 재개하겠다고 인터넷으로 신고해 버렸어요. 그러면 등록증 반환받아야 되죠. 어떻게 받는다고요? 아쉬운 사람이 우를 파야 된다고 그랬죠. 갔다 오거나 아니면 오토바이로 보내달라고 해야 되죠. 이게. 와, 오토바이 퀵 서비스 요즘 엄청 비싸긴 하대. 그죠? 나도 최근에 퀵을 한번 이용해 봤는데 엄청 비싸긴 해요. 일단. 자, 그래서 업무 재개 기간명의 신고는 일단 가능하다. 전자문서가 됩니다. 잘 모르니까 이해해 두시고. 다음. 이거 분사무소로 휴폐업됩니다. 이번에 지금 그 임신 출산을 추가하면서요. 이 부분도 손을 댔거든요. 그러니까 분사무소로 휴폐업됩니다. 확실해야 되는데, 그럼 분사무소 휴업 신고나 폐업 신고할 때는 신고 확인서를 첨부하는 거예요. 등록증 첨부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이 점 또 기억을 해 두시고요.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도 제가 강조했죠. 이전 신고할 때도 분사무소라면 신고 확인서지 등록증이 아니다. 염두에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휴폐업 신고서는 모두 동일 서식이에요. 참고해 두세요. 그러니까 동일 서식이고요. 서식이 같다는 얘기죠. 한 서식에 체크하게 돼 있어요. 휴업인지 폐업인지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폐업일을 기재하게 돼 있죠. 폐업일. 미리 신고하는 거니까 내가 언제 폐업을 하겠다. 그다음에 휴업은 휴업 기간을 기재하게 돼 있어요. 서식에. 그래서 동일 서식이고, 이거 신고니까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해야 되죠.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저 교재 동그라미 4번이 있는 내용인데, 우리 휴폐업 신고할 때 사업자 등록에 대한 휴폐업 신고서 같이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우리 등록관청에 중개업에 대한 휴폐업 신고 하잖아요. 이때 세무서에 갖고 사업자 등록에 대한 휴폐업도 해야 되죠. 근데 휴폐업 신고서, 사업자는 휴폐업 신고서를 등록관청에 같이 낼 수 있다고요. 그러면 이제 송부를 해주죠. 세무서장에게. 그럼 거꾸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에 대한 휴폐업 신고하면서 중개업에 대한 휴폐업 신고를 같이 낼 수 있어요. 또 세무서장에게. 그러면 세무서장이 송부를 해주죠. 그러면 이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그랬어요. 이해되시죠? 그 정도만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제재가 있죠. 제재. 그러니까 이제 이 제재는 지금 신고 위반이라고 했잖아요. 신고 위반이니까 100과. 그러니까 휴업 신고, 폐업 신고, 기간 변경 신고, 재개 신고 위반 다 100만 원 위가 같아요. 근데 6월 초과하는 무단 위업 됐죠. 6월 초과하는 무단 위업 들어가면 이때는 중개업을 할 의사가 없는 걸로 보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중개업을 할 의사가 없는 걸 보니까 등록을 취소해 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고 위반은 100과다. 그다음에 6월 초과하는 무단 위업 들어갔다. 그럼 이때는 의무적 등록 취소예요. 그 정도 이해하시고. 자, 그럼 이제 제재 여기까지 감 잡아 두시고요. 그럼 한 장을 싹 넘기시면 간판 철거가 나옵니다. 38쪽에. 이 간판 철거는 중개업을 안 할 때, 그걸 명심해야 돼요. 안 할 때 지첩 철거다. 지첩 시 명심하시고. 그럼 중개업을 안 할 때라는 얘기는 사무소 이전 신고했잖아요. 그러면 지첩 시 종전사무소에 간판 철거해야 되고, 폐업 사실을 신고했거나 등록 취소를 당했다. 그럼 지첩 철거해야 돼요. 이거. 그러면 쉴 때는 철거가 없다는 얘기죠. 쉴 때. 휴업이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당연히 철거 의무가 없는 겁니다. 메모돼 있죠?
그럼 이제 이렇게 지첩 철거 안 했잖아요. 그러면 대집행만 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등록관청이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등록관청이. 이거를 30일 때인가요? 폐업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폐업 사실을 신고하고 지첩 시 간판을 철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이렇게 물어본 적 있어요. 확실히 틀렸죠, 지금. 과태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중개사무소 이전해 놓고 만약에 종전사무소 간판을 지첩 철거 안 했잖아. 그러면 이거는 그 밖에 입법 위반이 적용될 수 있어요. 그 밖에 입법 위반. 그럼 그 밖에 입법 위반이라면 제재가 뭐라 하겠습니까? 업무정지. 이게 가능할 걸로 보여요. 근데 폐업을 해버렸다? 등록 취소를 당했다. 업무정지 때릴 수가 없죠. 간판 철거 안 하면. 맞죠? 그렇게 되는데. 근데 폐업한 다음에 1년 내 재등록을 하면 간판 미철거했던 걸 이유로 업무정지 할 수도 있을 것 같죠. 그죠? 나중에 이제 공부하는데 우리가 폐업 후 재등록을 하면 폐업 전 위반 사실을 승계받잖아요. 그대로. 그죠? 1년 내라면 업무정지 때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등록 취소를 당하면 3년 동안 어차피 등록 못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렇게 불가합니다. 어쨌든 과태료는 틀렸어요. 이거는 굳이 따지면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을 걸로 보여요. 자, 그럼 그 정도까지 이해해 두시고 그럼 이제 휴폐업 문제 확인해 봐야죠. 유인물 5번입니다. 역시 출력 안 되신 분은 칠판을 보시기 바랍니다. 휴폐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입니다. 취약의 경우는 10개월의 휴업을 할 수 있다. 취약, 질병, 징집, 취약, 임신, 출산,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맞죠? 이 질문 생각보다 잘입니다. 정답이 바로 1번 정답 됐고요. 2번 신고한 휴업기간의 변경 신고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할 수 없다. 아니죠. 넉 달 쉬었더니 놀아보니 좋아요.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기간 변경 신고 되죠.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면 기간 변경을 하더라도 절대 6개월 못 넘기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할 수 없다. 틀렸어요.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할 수 있다. 다음 3번 휴업 사실은 공사표에 통보할 사항이 아니다. 이거 휴업 신고, 폐업 신고, 기간 변경 신고, 재개 신고 모두 협회 통보 사항이죠. 틀렸고 4번 휴업 기간 중에는 중개사무소를 이전할 수 없다. 자, 휴업 기간 중에도 중개사무소 옮길 수 있죠. 이거 휴업 기간 중에도 사무소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비싼 임대료 계속 낼 필요 없잖아요. 싼 곳으로 옮겨 놓을 수 있죠. 휴업 기간 중에도 이전 신고할 수 있어요. 틀렸고 5번 질문 휴폐업 신고한 자는 10일 내에 그 사무소에 간판을 철거한다. 아니죠. 이거 폐업 신고했을 때는 지첩 철거해야 되죠. 근데 휴업 시에는 철거 의무가 없죠. 아예. 그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많이 틀렸어요. 폐업 신고 시에는 지첩 철거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폐업한 다음에 재등록을 하면 폐업 전 개공의 지위를 그대로 떠안습니다. 승계를 하게 돼 있어요. 그건 나중에 이제 공부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중개계약 및 정보만 할까요?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